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원룡이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룡이님. 안녕하세요, 브로님.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룡청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룡이고요. 카페와 블로그도 함께, 요즘엔 유튜브도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유튜브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돈 쓰면서 한 지 몇 달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아무래도 그 청약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서 본인이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있습니다. 배운 거 도둑질이라고 그것만 합니다. 저는 이제 2010년도에 경매를 처음 배웠어요. 아, 처음에는 경매로? 예. 그러다가 3년 동안 입찰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약간 그로기 상태에 있다가 당시 여자친구, 지금 아내 어떤 사람이 청약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경매를 공부하던 식으로 청약을 접근하니까 당첨이 되고요. 프리미엄 올라가고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싶어서 경매를 시작했다가 실망하고 청약으로 아예 전향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어떻게 하면 청약 당첨 잘 되지? 그리고 분양권도 자연스럽게 투자하게 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당첨시켜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이제 쓰게 됐고요.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청약 전문가로서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계시고.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청약 시장에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일단 최근 들어서 네. 서울하고 그 다음에 지방권 청약 시장을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분양권 시장일 텐데, 그 시장의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건지, 뭐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지역별로 좀 나눠서 설명드려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의 분양권 자체는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게 없고 입주권만 거래가 되고, 그러면 서울은 청약밖에 없거든요.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가 2020년도 8월 이후 적용인데, 그때부터 만 2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분상제에 괜찮은 아파트, 대단지를 분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계속 기다림만 길어지고 이게 서울 청약자들은 뿔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청약 시장을 보기에는 왜 그 주식에서도 삼성전자가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것처럼 서울도 서울 분양이 나와줘야지 전체 서울의 분위기와 수도권 청약 분위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대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횡보 상황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정을 하나 한다면 그 이문이나 장윤뉴타운 또는 대단지가 이렇게 분양이 나오잖아요, 분상제 지역에서. 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청약 과열 한번 기사가 다시 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떨어진 시세가 예를 들어 84제곱 기준에서 11억, 12억이라고 해도 네. 분양가는 8억 선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하면서 청약자 수가 10,000명, 20,000명, 30,000대로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서울 청약이 다시 한번 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청약되는 거 뭐 미분양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상품도 아니고, 또는 분양가가 좀 높아서 그래서 좀 미분양이 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일 수 있지, 사실상은 괜찮고 가격 싼 것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입지도 떨어지고 가격도 높은 이런 네. 지역 위주에서는 미분양이 네. 발생하니까 그거는 그냥 계속 에피타이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에피타이저고 지금 현재 대세의 분위기는 아니다? 네, 아닙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도 있잖아요. 네. 그쪽 지역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저는 통칭하는 분위기는 공공택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말고요, 그 2기 신도시 남아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네, 뭐 검단 같은데. 맞아요. 그런 데를 저는 지표로 삼는데, 이번에 추정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검단의 청약자가 3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네. 이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수치가 장난 아닌 거고, 왜냐면 서울에서 3만 명 넘어간 게 딱 하나 단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분양했던 검단 우미린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 청약자가 몇 명일까가 저는 중요한 지표였고요. 8,000명 예상했는데 실제는 8,200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이게 예상치보다 한 3분의 1 정도면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고 추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그 정도는 나와서 그래도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에서는 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게 2기 신도시 같아요. 근데 2기 신도시가 좀 재미없어진 게 뭐냐면, 왜 위례, 광교, 동탄만 분양했을 때도 서울이랑 가깝고 SOC 산업 막 들어가는 괜찮은 동네였잖아요, 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분양이 마무리되고, 더 외곽 쪽, 그러니까 파주 운정이나 의정부, 고산지구나 그 더 밑에
밑에 오산, 세교, 평택, 고덕 이런 데가 남았고 검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파괴력은 약간 덜한 것 같지만 분양가가 관건인 것 같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좀 외곽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가까운 쪽이 뭐 그래서 검단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저도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제일 신기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는 미분양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검단은 뭐 청약이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숨어 있는 청약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예, 맞아요. 두 가지 다 보고요. 하나 네. 더 추가한다고 하면 서울 외 그 서남쪽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청약할 때가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검단이나 운정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는 수요들이 네. 간다. 왜냐면 서울에서 비슷한 그 아파트 평형대로 보면 2배 딱 이상의 가격이 분양가가 나오니까 절반의 가격은 부담이 덜하죠. 분양가가 그리고 5억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검단 같은 데는 2년 동안 상승 폭이 1억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해도 떨어진 이 가격 이게 검단 분양가의 상승폭보다도 훨씬 더 일단 크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에서는 아직도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충분하게 수요는 남아있다. 네. 그게 반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약 시장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청약 통장 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 청약도 안 하고 있다. 이 분위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심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할 곳은 지금 이렇게 분양가가 싼 곳, 입지가 괜찮은 곳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그냥 무조건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죄송해요.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조건 괜찮긴 한데요. 그 왜 말씀하셨던 서울의 인근 지역에서 그 신도시가 아닌 안양이나 수원이나 의왕 이런 데는 분양가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분양가가 높아졌다? 예. 그러면 또 거의 미달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 필요 없이 분양가를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거겠네요. 기자님들한테도 항상 청약 분석, 네. 분위기 시장 이런 걸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전화를 받는데 네. 결국은 다 가격이 키더라고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분양가 높아버리면 안 들어가는 거고 네. 싸도 개똥이면 산다라고 아예 그냥 나올리 아파트라도 엄청 싸버리면 사람들이 없던 수요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왜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커브를 그렸잖아요. 네. 이 커브 그린 초금매 가격보다도 한 10에서 20% 싸게 되면 그게 적정 현재 분양가가 아닌가. 원래 제가 질문을 하려고 질문지를 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분양가네요. 예, 맞습니다. 네, 분양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실 뭐 검단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양, 뭐 수원 다 좋은데 그 좋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분양가가 저렴한 곳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청약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훨씬 더 유리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도 항상 제가 기준 삼는 게 있는데요. 네. 동서남북을 돌아보면 동쪽에는 일단 신도시가 없잖아요. 일단은 3기 신도시 제외하고는 서쪽은 검단, 운정, 청라 그리고 영종 같은 데가 있는데 영종도 요즘은 분양가가 1년 동안 1억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거의 5억에 육박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곳은 공공택지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지만 별로다. 지금 청약 받기에는 물론 4억대 이하로 받으시면 괜찮고요. 검단이 이제 5억을 때렸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5억 5천, 6억대 분양가 나오면 별로가 되겠죠. 별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양가 자체가 5억을 기준으로 그 아래냐 위냐 네. 약간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위로 가면 양주인데 양주에서도 이 분양가 4억대 초반으로 머물렀거든요. 네. 이게 4억대 중반 넘어서 5억 넘어가면 이것도 약간 지금은 근데 지금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니까 뭐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뭐 가격도 떨어진다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분위기 때문에 지금 양주 같은 경우도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떨어진 가격보다 분양가가 싸면 그냥 하면 되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청약 결과를 봤는데 외곽일수록 그래도 분양가 저렴하잖아요. 근데 외곽일수록 이 뛰어드는 이 수요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최북단에는 양주 같은 지역인 거고 네. 최남단에는 오산 세교가 좀 그래요. 양주, 위로는 양주, 밑으로는 네. 세교. 떨어진 시세보다도 분양가가 좀 저렴해 보이지만 잘 안 붙는 지역이 최외곽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또 심리가 죽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렇다 치고 네. 지방 같은 경우도 좀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제가 지방 5대 강역지를 기준하고 네. 그 다음에 60만 이상의 대도시를 한번 보면요. 네. 일단 부산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좀 대어라고 불리는 데가 네. 분양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 거기는 분상제 지역이 아니라서 전용 8사 기준에서 7억에서 8억 이 사이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인기가 약간 덜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구 같은 지역은 다시다시피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여기서 팁이 하나 있다고 하면 전용 8사 기준에서 6억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2년, 3년 전에 분양하고 입주하거나 입주 대기 중인 아파트 대구는 5억 초반에서 분양한 것들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 간극이라고 하면 입주장에서는 내 집 마련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땐 청약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지금 청약이 어쨌든 6억대 정도에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애들이 가격대가 5억에 분양을 했고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6억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입주장에 대해 청약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4억대도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4억대가 간 물건들은 나중에 다시 입지가 괜찮으면 뭐 올라간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완판은 될 거고 누군가 6억에 분양받아서 힘든 2, 3년을 보낸다고 해도 이 4억 5천에 초급으로 산 사람이 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그냥 싸게 샀다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지역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울산하고 광주는 분양을 안 해요. 울산하고 광주는 분양이 없다. 네, 하게 돼도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거기에 분양가는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광주는 산발적으로 조금 내 단지가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가 산발적으로 분양하는 데 비해서 울산은 대단지가 큼지막하게 분양했거든요. 그런데 프리미엄 좀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는 거 맨날 똑같잖아요. 울산이 대도시긴 하지만 항상 대장 아파트와 분양가 차이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쉬운 판단이 울산 같고요. 청약시장, 분양가 네. 시장에서는요. 그 다음 대전도 재밌는 게 뭐냐면 대전이 진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는 5억에 고정되어 있어요. 분양가는 예. 근데 호가도 6억, 7억, 8억 이 사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없고 완판이에요. 그냥 대전은 분양하면. 아, 미분양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거기 충분한 수요가 여전히 청약시장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분양을 많이 했고 또 많이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청약은 그래도 괜찮다. 그 다음 남은 지역이 없네요. 대도시권을 보면 창원 분위기 좋고요. 네. 그 다음 청주도 재밌는 게 84 분양가가 4억을 안 넘어요. 아, 분양가가? 예. 그러면 양날의 검인데 10년, 5년 된 준신축, 신축, 구축 얘네들이 3억 5천에서 4억 5천 그래서 이 사이를 못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3억 후반에 당첨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도 있어서 분양가가 저렴한 게 오히려 약간의 기축 시장의 독이 된 시장 중에 하나가 청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동네는 청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자체가 조금 뭐 딴 쪽은 좀 늘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동네는 신축 가격이 조금 싼 신축으로 청약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창원 뭐 100만 그 다음에 청주 85만 원 그거 말고 50만 이하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냥 하지 말까요? 아니면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 급이 나눠지잖아요. 네네. 원주도 50만이 안 되죠. 그다음 익산도 안 되고 네. 군산도 안 되고 전주는 넘고 천안은 넘고 네. 전주 천안은 차이점이 규모는 비슷하다고 쳐도 전주는 분양이 진짜 없고요. 그럼 청약 나오면 그냥 땡큐예요. 근데 천안은 분양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는 그냥 기축이나 분양권 마피나는 거를 주어도 되는 시장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50만 이하 도시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가요. 작년 5월달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하고 12월달에 분양했던 그 자이가 8천만 원 높게 분양가 형성됐고 그 말은 비규제 지역이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크게 적용받지 않고요. 그러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인구 50만 이하 비규제 지역 도시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럴 때는 분양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특히 전남 지역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 전남에서 뭐 여순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보다 뭐 무안군, 뭐 남학지구 이런데 목포 쪽이요. 예 그런 데서 분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미분양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일단 좀 지방권을 보게 되면은 광역시급 같은 경우는 대구 빼놓고는 그래도 가격이 싼 거 위주로 들어가면은 조금
분양가가 싼 거 위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0만 이상의 도시 같은 경우 중에서 청주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이고, 창원 같은 경우 분위기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50만 이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보지 않는 게 맞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그대로 좀 따라간다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상제 지역도 아니고, 거기에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러지 않아도 심리가 위축되고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위험성이 좀 높다. 네, 생각보다 그 직전 왜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데 네. 기출문제를 안 보고 그냥 분양가 그 입지만 보고 판단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원주에 같은 경우가 1년 동안 꽤 많이 나왔어요. 보통 막 그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 있는데 그 말고 저기 구도심 내에서 계속 분양을 하는데 이것도 분양가가 1억이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 그런데도 이제 청약이 들어가는 거 이 자체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차라리 1억이 비싸면 이전에 분양했던 분양권에 피 한 2, 3천 주고 가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원래 뭐 우리 원영희 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장의 흐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약시장 얼마 전까지 중소도시 그냥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청약시장에 이 어떤 흐름이 있었고 무슨 이유 때문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청약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일종의 역사? 네. 역사 공부 같은 게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와, 그럼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일단 2013년부터 16년도까지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청약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때 부산도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전매 제한도 없었고 네. 있어봤자 1년 또는 6개월, 그 다음에 세대원 청약이 있고 재당첨 제한 없고, 그래서 막 온가족 통장, 성년 자녀가 2명이다라고 하면 부부 포함해서 4개의 통장을 계속 돌려서 쓸 수 있었던 시기가 16년도까지였고요. 하도 과열되고 하니까 서울에서는 16년도 113 대책 통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만들고, 그로 인해서 아예 청약 수요를 차단한 게 한 3분의 1 정도로 청약 수요를 차단해 버렸어요. 전매 제한도 걸어버리고. 네. 그때부터가 청약 제도의 규제 역사인데, 그때부터 6년이 지났잖아요. 네. 17년도에는 투가 지역이 서울에 전적 지정되고, 그 중간에는 원래는 그 인당 허그 보증 개수를 4개로 해줬다가 인당 2건으로 하다가 세대당 2건으로 하다가 규제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하다가, 이게 1년과 2년 사이 16년도부터 18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청약 규제가 제도적으로 줄이고 대출도 줄이고 나중에가 중과세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17년도에 파리 대책 투가 지역이 지정되고 18년도에는 9.13,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12.16 대책으로 아예 그냥 분양권도 주택으로 친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은 권리인데 주택으로 보는 그런 세금으로 꽉꽉 또 묶여놨기 때문에 6년 동안의 이 청약 규제 역사가 쭉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를 위시한 서울 분양까지 막고, 그게 이제 2000년도 6.19 대책 통해서 전국의 거의 다 웬만한 주요 도시가 조정 대상지로 묶이면서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약 2년간 얼어붙었잖아요. 네. 여기서 생각나는 이 사건 중에 하나가 그 2020년도 6.19, 그 다음에 2020년도 7.10 대책 전까지는 법인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 미분양권을 싹쓸이 했고요. 그때까지가 딱 1년이 전국의 미분양 지방 수치가 확 떨어진, 정확히 일치된 시점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단타가 아니면 장타, 중타로 보셨고 입주장애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짧게 말씀드린 부분이 6년간의 규제 역사가 이제는 좀 풀린다고도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번 윤 정부 공약대가 면적별로 그 추첨제를 다시 가동한다는데, 물론 한정은 투기과열지구 위주긴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방향들은 전용 60제곱 이하에서는 50%의 추첨제, 60에서 85제곱 사이는 70%의 추첨제, 그 다음, 가점제, 죄송합니다. 가점제. 60제곱 이하에서는 50% 가점제, 60제곱에서 85제곱까지는 70%, 그 다음에 85제곱 넘어가면 80%인데, 이렇게 완화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다시 낮추거나 조정 해제를 한 대구처럼 여순광처럼 그렇게 가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이클도 청약은 후행이니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가는데, 그때 모든 규제가 세대원도 청약이 되고 재당첨 제한도 좀 완화가 되고 허그 보증도 세대당 2건, 4건 이렇게 늘려주는데, 그때가 오면 그때가 바닥이구나. 청약으로 풀어가는 어떤 사이클로도 증거를 한번 정부에서 어떻게 완화책을 주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청약시장도 과열이 되면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가 이어져 오고, 그 규제가 이어져 오는 동안에
청약시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동네를 좀 돌아다니셨는데 그 돌아다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또 입지가 좋은 곳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이고 분위기가 또 안 좋으니까 또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사실 저는 2013년도 안 좋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좋을 때를 겪고 지금은 꺾이려고 하는 또는 일부는 꺾인 이런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시고 하니까 네. 충분히 그런 사이클을 저는 이제 한 바퀴 딱 걸어가는 약간 중간 단계를 넘어간 어떤 사이클로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예측을 하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그걸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제 좀 보완해가고 그런 단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속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각종 그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네. 자,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청약 관련된 제도가 좀 네.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이것은 어떤 영향도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은 이게 이제 메인을 건드린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걸 건든 것 같아요. 지금 청약제도의 가점제, 추첨제 배분은 이제 곧 나올 중요한 청약제도상 내용이고 아직은 안 나왔다. 네,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 왜 그 7월 달인가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상생 임대인. 네네네. 그 다음에 전입 의무 해제, 거주 의무도 유예. 이런 거가 청약에선 부수적이에요. 어차피 실거주 청약자들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수적이라서 제대로 나오는 청약제도 개편이나 이거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청약 전문가로서 느낌은 우선 더 메인으로 되는 세금이나 대출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왁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적인 청약 제도를 손볼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바뀐 거는 별로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오히려 윤 정부 들어서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뭐 생애 최초의 추첨제 도입이나 신특의 추첨제 도입 이런 거가 그것도 약간 부수적인 느낌으로는 바뀐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청약시장에 있어서 입지가 괜찮은 곳에 주변과 시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격이 싼 것 일단 이렇게 보다가 지금 윤 정부가 청약 관련된 제도 부분을 좀 개편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요거에 따라서 또 좀 행동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가정이 들어가는데 네. 좀 얘기가 셀 수도 있어요. 초고가점인 강남의 거주자 또는 강남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아니, 원래 투기과열 지구가 85제곱 전용 면적 이하에서는 100% 가점제인데 네. 이걸 추첨제로 도입하니까요. 그러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죠? 예. 추첨제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포션을 늘려놨다가 다시 줄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청약자에 대비해서는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도 이제 청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약통장은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청약을 해서 제가 당첨된 거는 98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청약통장을 가지고는 있고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이순위, 줍줍 뭐 네.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가점제, 추첨제, 신혼특공 뭐 미혼 자녀수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한 게 많던데 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보통 부부, 그러니까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가점제 관심이 많아요. 네. 부양가족 많아지면 점수가 높아지거나 이건 알고 계시니까 서울 기준에서 분상제 아파트가 나오면 69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69점. 예, 그거는 만 45세 가장이 자녀 2명 있고 주택을 갖고 있는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거든요. 69점을 기본으로 깔고 그 밑으로 가능한 이제 지역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검단 같은 지역은 55점 정도만 되어도 당첨이 돼요. 그렇게 기준 삼고 그 다음에 의왕이나 안양, 수원 이런 데 대도시인데 분양가 높아지는 지역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30점 내외만 돼도 당첨이 돼요. 좀 많이 낮아지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송도 같은 지역도 2년 전만 해도 60점 넘어야 됐는데 지금 미분양 또는 일부 이제 추첨제로도 충분히 당첨 가능한 경쟁이 나와서 20점, 30점만 되어도 또 송도도 노려볼만 하고요. 그만큼 가성비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제 수도권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청주나 대전, 충청권은 그래도 40점대. 그 다음 경북은 미달, 경남은 그래도 한 4, 50점대.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아웃라인 잡고 가면 좋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울과 수도권 분상제 지역은 웬만하면 60점 넘어야 되고요. 네. 그 이하 지역은 50점도 충분히 당첨 가능있다. 그 다음에 신혼특공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 공공분양 있고 민간분양 있잖아요. 공공분양은 13점 만점인데 11점 정도 넣으면 당첨. 좀 기대해볼만 하고요. 그다음 신혼부 특별공급은 민간분양 브랜드 아파트에서는 점수제가 아니에요. 2자녀는 돼야 되고 입지가 좀 빠지는 데는 1자녀도 충분히 당첨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주객 정도죠. 특공이 아까워서 아파트를 안 산다. 청약통장 날리기 아까워서 네. 아파트 안 산다. 이거는 좀 다른 선택 같아요. 음.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 얘기했던 거고, 오히려 청약통장의 어떤 자격을 상실해도 무지싼 가격이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공 자격이 어떤 이제 왕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계륵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뭐 이것만 가지고 기다리거나 이러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녀 수 중요한데요. 자녀가 3명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됐을 때는 웬만한 곳은 당첨이 쉬워요. 그래서 모든 청약에서도 특별공급 있고 일반 공급 있잖아요. 네. 특별공급에서도 크게 5개로 나눠지거든요.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생애 최초 노분 뭐 이렇게인데 이 중에서 가장 경쟁률 낮은 게 다자녀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되게 많은 지역도 얘기했고, 뭐, 지역별로,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조건별로 전략들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네. 어디서 무엇을 분양하는지 모르면 말짱 꽝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라든지 관심 지역의 청약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3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언론사에서 매년 말, 매년 초에 올해 분양 예정 이런 것들을 뿌려요. 그런 것들은 연말 연시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달의 분양 예정도 언론사에서 뿌립니다. 또 그렇게 언론사에서 키워드 검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업체들 있잖아요. 네. 부동산 124나 뭐 닥터 아파트나 요즘에 호갱이나 뭐 아실도 분양 관련 정보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 민간 사이트를 보시는 거 2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 3번째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부르님도 항상 많이 보시고 강의하실 것 같은데 네이버 부동산 오른쪽 상단 보면 개발 탭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탭을 누르면 줌 아웃을 했을 때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펼쳐지는 어떤 지구들이 있잖아요. 공공택지. 이거에 보통 핑크색으로 무슨 뭐 경상 같은 경상 뭐 대임지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네네.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클릭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 기간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땅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성하는 어떤 기간이겠죠. 2022년도까지 써 있다고 하면 2023년도는 분양하겠구나. 그렇게 한번 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문기사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각종 사이트, 닥터 아파트나 부동산 114 같은데 아니면 이제 네이버 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결국 본인이 스스로 좀 그 손품을 좀 많이 파실 필요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 중요한 거가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재개발 투자를 몇 번 했긴 했거든요. 재건축도요. 근데 보통 지자체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다 그 공개 자료를 올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약 미분양 확인도 마찬가지지만 정비 사업의 현황도 의왕시청 이번에 분양한 인동원자이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가 봤거든요. 의왕시청에서 정비 사업 키워드 검색하면 근데 나오는 관리 처분 단계 이거 위주도 봅니다. 사업 시행인가 언제 받았는지 관리 처분 언제 받았는지 딱 2개만 확인하게 되면 네네. 분양 시점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조선일보 트렌드쇼 네. 예, 우리 원룡이님 다음에 저였잖아요. 네, 예, 피난을 장식해 주셨던.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만나 뵀었었는데 그때 그 조선일보 트렌드쇼에서 원룡이님이 그 사람들한테 제공했던 자료, 네. 그 제공했던 자료를 제가 쭉 봤었어요. 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09년 이전 가입자는 앞으로 2년이 기회다. 예. 라고 큰 글씨가 딱 박혀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예. 무슨 말이죠? 어떤 기회로 보시는 건지. 예, 이거는 조금 계산 들어가야 되고 오래된 통장을 갖고 있는 청약 저축 가입자분들 대상이에요. 청약 저축. 그러면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보금 보통 이 3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만 가입 가능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이전 세대라. 네.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네요. 근데 정확하게 이 용어를 기억하신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 저축, 부금, 예금이잖아요. 네. 근데 부금하고 예금은 민간 분양이니까 일단 제껴 놓고요. 네네. 청약 저축의 경우는 부금, 예금과 마찬가지로 2015년 6월부터 가입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나온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그 이전이 2009년도 4월부터 가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4월부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점수가 매년마다 1점씩 올라가고 최대 점수가 15년까지 계산이 돼요. 그러면 2009년도 4월 달에 가입했던 종합저축이 2024년 되면 만 15년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얼마든지 더 부어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는 똑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부었던 통장인 청약저축통장, 죄송해요, 이게 좀 더 분별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부가 사용명 드리면,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제를 계산하는 청약 예금하고 부금은 1, 2점 차이가 지금 이제 나는 상황에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2009년도 이제 4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통장의 경우는 공공분양만 청약 가능한데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2009년도 3월 달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매월 10만원씩 매월 10만원씩 불입했다. 그 다음에 2009년 5월부터 가입한 종합통장을 매월 10만원씩 저축했다. 그러면 예치금의 정도로 당첨자 선정을 하는 공공분야 같은 경우는 이 한 달, 두 달의 차가 절대 좁힐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종합저축이 만 15년이 넘어간 시점에 대한 거를 2024년, 지금부터 2년의 표현을 부금과 예금 대상으로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 이전에 가입한 통장인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씩은 절대 좁힐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분양,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입지가 좋은 공공분양에 청약할 때는 무조건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예치금이 높은 청약저축통장이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청약저축을 가입하시고 2009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사실 이제부터는 조금 유리하니까 네. 그분들은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또 얘기 중에서 3기 신도시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 관련돼서 지금 사전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냥 본인이 보시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와, 저는요, 부령님 항상 작년부터도 하락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청약에서는 사전 청약은 보험이다라고만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거 메인이 아니라고 보험이라고. 왜 그 보험 들어서 돈 벌 수 없잖아요. 네네. 돈 벌려면은 재테크해야 되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청약에서는 보험의 성격이 3기 신도시고요. 이거는 그냥 당첨 받아놓고 아예 뭐라도 안 되면 이거라도 그냥 길게 가져가자 컨셉이에요.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년부터 얘기했냐면 네. 일단 문정부 시대에서는 임대 또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어떤 물량들이 더 강조가 되었고, 이제 보수 쪽으로 정권이 오면 보통은 정비사업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을 중시했던 이전 정부 시대에서도 3기 신도시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더 진척될 가능성이, 또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배경이 이제 올해 예정되었던 사전청약 물량이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예, 민간 사전청약 일부나 아니면 신혼희망타운 일부만 나오고 있고요. 3기 신도시 대상으로 나온 거는 이미 하반기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럼 올해는 없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지금 9월이니까 네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사전청약 받아놓고 본청약까지 또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 입주하고 비과세 받는 시점이 2030년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보이고, 이미 당첨되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일단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차피 이거를 사전 청약 당첨지를 포기하면 다른 민간 아파트도 청약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보험이라는 게 이거네요. 일단은 당첨돼놓고 계속 쭉 보험처럼 가지고 있다가 더 좋고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거 가라. 맞습니다. 약간 무슨 수험생하고 비슷하네요. 일단 수시 받아놓고요. 아니, 제 딸이 지금 네. 요번에 수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시 지원 때문에 이제 이쪽 저쪽 넣으면서 막 했던, 이거는 보험으로 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어서 그냥 확 와닿았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저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기사에서 지금도 보상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뭐 계양신도시는 보상 완료됐다 뭐라고 하지만, 왕수, 그다음에 창릉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보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더라도 비과세 받을 것까지 하면 2030년이 넘어갈 거다. 그 부분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제 썰이에요. 왜 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하면, 작년에 공급 없다 엄청 경고했고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 때 결국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 상태에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가 주요 골자였고요. 이거를 없는 거를 끌어다온 게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말도 안 되는 사전청약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전청약이 진짜 내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분양계약서도 안 받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직접
예전에 보금자리 사전 청약을 직접 봤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보금자리 사전 청약을 봤었는데 보금자리 사전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강남 세곡이라든지 우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러다가 시장이 꺾였단 말이죠.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것도 이제 1차 사전 청약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본 청약을 할 때 진짜 완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시기가 안 좋았었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때 분양가가 예상된 것보다 높아졌었나요? 실제 아니요, 그 건축할 때? 보금자리 자체는 굉장히 낮았었죠. 보금자리 나도 원흥지구 같은 경우는 84 기준으로 3억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 동네가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와 버렸던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길게 하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자체는 조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험처럼 접근해라. 네. 이게 조금 더 맞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본인께서 서울 수도권 뭐 지방 다 보고 계실 텐데 올해 뭐 예를 들어 분양 예정 단지 또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단지 그동안 보셨던 곳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네.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는 평택 고덕 신도시는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가요? 예, 거기가 4억 5천에서 전후에 분양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바이든 형님께서 다녀가셨던 곳은 의미가 있다고 또 보니까 4억 5천의 분양가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괜찮다고 보여요. 그 다음 지방에서는 창원은 아직 괜찮아요. 청주도 괜찮은데 계속 이 박스권 유지할 것 같은,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의 상급지가 아니라 대전, 세종이 있기 때문에 네. 청주는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차라리 부산과 바로 연동되는 이제 창원이 그보다 싸면서 아직 대기 수요도 있고 이제 특별시고 특례시, 예, 그렇게 위상도 높아졌으니 그렇다고 분양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 창원의 의창구에 성산구에 분양 예정인 것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창구나 성산구 쪽.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청약 지역이고요. 혹시 지금 현재 분양권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 또는 뭐 대상 아파트 뭐 이런 것들도 혹시 네. 있을까요? 대구는 지금 입주, 내년 3월까지 입주하는 거 한번 보시면 네. 좋겠고요. 그러니까 싸게 살 만한 것들로. 네. 이왕이면 또 그렇게 되면 수성구? 수성구는 입주가 거의 없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대구 앞으로 수성구, 동구, 네. 남구 쪽, 뭐 달서구라든지. 네, 달서구도 포함하고요. 네, 괜찮은 것 같고요. 결국 근데 그 대구라는 것들을 그렇게 추천을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장기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지 지금 사면 뭐 엄청나게 돈을 벌 거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예, 맞아요. 네. 이거는 투자로 가면 정말 투자로 가면 갭 투자잖아요. 갭이 2억, 2억 5천, 3억이 되니까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제 단서를 달면 대구 시민이면서 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 다음에 자금도 어느 정도 돼. 생애 최초 80%까지 대출해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자까지 감당할 정도가 되시면 아예 싸게 잡는 게 지금 낫다라고 실거주의 단서를 답니다. 그 다음 추가는 원주도 보고 있는데 저는 원주 투자 안 했거든요. 물론 대구도 없어요. 원주도 지금 말을 하면서 제가 아끼게 되는데 분양권 투자할 데가 별로 없어요. 포항도 힘들고. 솔직히 분양권 투자할 네. 때는 많지는 않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대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라면은 조금 길게 보고 가격이 떨어져서 주변과 비교해서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실거주자들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죄송해요. 피해갈 게 갭 투자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갭 투자가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청약시장이 되게 활발하고, 근데 또 이제 당첨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텔이 붐이 일어났었죠. 네, 맞습니다. 아파텔 붐이 일어났는데, 우리 원룡이님 입장에서는 아파텔 청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함나의 팁과 문자로 끝내보면요. 같은 전용 면적 간의 비교를 하잖아요. 그거 55% 이하면 해도 될 것 같아요. 55%라면 가격이? 예, 아파트 84, 그와 준하는 입지 아파텔이 전용 84다. 그러면 아파트 84가 10억이다. 그러면 OP 84가 5억 5천 이내면 괜찮다. 그 얘기는 가격이 싸면 그만큼 또 대체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 문제가 뭐냐면 최근 1년에서 네. 1년 반 사이에 아파텔의 분양가가요 되게 웃긴 게 옆에 있는 아파트 84와 준하는 가격에 분양을 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굉장히 더 비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전 회귀되는 가격 그 이하 수준을 봐야 되고, 제가 왜 굳이 55%를 말했냐면요. 네. 왜 보통 아파트 단지 내 84와 59 가격 차이가 80%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59는 아파텔, 오피스텔 84와 실사유 면적 비슷하니까 아파트 59와 아파텔 84와 비교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는 주거형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사진찍을 따로 넣거든요.
거기에 70%를 일단 넣어요. 그러면 80% 곱하기 70% 하면 5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1% 떼고 55%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주택연금을 신청을 해주고 받잖아요. 네. 같은 이제 가격 대비해서 아파트 3억일 때 오필세 3억이 매달 평생 나오는 금액이 정확하게 80% 금액이에요. 이것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그 배율을 지정하고 간다. 우리는 이제 이게 투자의 대상으로 보려면 80%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70%까지는 밑으로 내려가야 좀 투자성이 나온다.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 84보다 OP84는 55% 이하 가격일 때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서 아파텔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 대체적인 상품으로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보려고 해요. 워낙 시장의 분위기 좀 요즘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뒤로 미루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나 지금 안 할래. 내 집 마련 안 할래. 여기에 대해서는 원룡이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아니다, 기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니다. 아니다. 네. 마련해라. 네. 싼 데 많다. 네. 아무래도 거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어쨌든 미분양이 늘어난다라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청약시장이 나빠진다로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 부분을 본인이 생각해서는 미분양이 늘어난다라는 이 기사 자체가 청약시장이 나빠진다라고 의미처럼 일반인들한테 들리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게 보여서 일반인들이 네. 더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고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상 들여다보면 부령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실제 미분양이 그렇게 위험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예 원본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 경기도청에 들어가면 경기도에 있는 전체 미분양 개별단지가 나와요. 거기에서 미분양 숫자가 나오고 그거 보면 경기도도 안심해도 되는 게 막 나홀로 아파트나 외곽 뭐 평택의 뭐 화양동 뭐 이런 데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한 데가 그냥 미분양인 거고 지방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7월달 기준에서 보면 딱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세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세 군데. 네, 전남, 경북, 대구 끝이에요. 전남, 경북, 대구. 주로 더 아래쪽이네요. 네.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강원도도 많이 없고요. 네. 특히 원주는 진짜 바닥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단순히 늘어난다고 하면 저도 사실 부령님 조선일보 트렌드쇼 인사드리고 앞에 5분, 10분 듣고 가려고 하다가 완강을 했잖아요. 그러셨죠. 네. 완강을 하고 그때 2007년도와 2012년도 이때 국가위기, 어떤 금융위기 때 미분양 수치를 같이 보여주셨는데 네네. 저기 위에 있다고 하면 요즘은 그냥 요 바닥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머리를 드는 형태.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쌓이게 되면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났는데 네네. 저도 그거에 완전 200% 만프로 예, 동의를 했거든요. 아직은 괜찮은 수치로.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기사로 보게 되면 늘어나는 거는 팩트인데 그 팩트 이전에 그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을 때의 미분양 규모와 비교하게 되면 지금은 미분양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청약 전문가 입장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싼,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뭐 네. 공공분양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차라리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청약에 네. 답이 없다,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실은 입주한 지 2년 넘은 거 2년에서 저는 한 7년까지도 보거든요. 요즘은 비과세 물건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가격들이 나오잖아요. 한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역세권이면서 신축 아파트 그 옆에 완전 구축이면서 이 가격이 10억대로 동일해졌어요. 연식 차이가 20년 정도 나는데 그러면 뭐가 상대적으로 싼 거냐는 바로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축과 기축 시장을 보는 거가 청약을 하실 분들은 더 공부할 거리가 많아졌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미분양이다 뭐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건 맞는데 여전히 싼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마진을 볼 수 있을 만한 거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 자체가 청약과 관련된 청약시장과 관련된 청약 전문가에게 듣는 얘기다 보니까 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이 젊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다? 예, 청약통장 일단 깨지 마시고요. 온 가족의 청약통장을 본인이 관리를 해주시면서 좋은 때가 올 때를
한 번에 들어가자 기본이고, 그 중간에는 청약통장 굳이 사용하지 말고 금매 한번 알아보자. 청약통장을 깨지 말고 여전히 유지하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는 금매를 조금 더 비교하면서 찾아보자.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청약과 관련된 우리 전문가 원룡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예, 우선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리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연륜과 경험이 느껴지고, 이 부지런한 카페 현장 이 스튜디오가 저는 두 번째 왔지만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